안녕하십니까. 2022년 ICT 산업전망 컨퍼런스 2일차 디지털 대전환의 미래 세션 좌장을 맡은 ITP 기술정책단장 문영돈입니다. 본 세션에서는 앞으로 국가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 대전환을 이끌어 나갈 그 인공지능 분야에 있어서 앞으로 인공지능이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에 대한 담론을 담은 인공지능을 넘어 인공지능 자아 시대로 도약이라는 주제 발표와 함께 초고대 AI와 인공지능의 미래 전망을 주제로 발제해 주실 카이스트 신진우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과학기술원 인공지능대학원에 재직 중인 신진우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초고대 AI와 인공지능 미래 전망에 대해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우선 오늘 제가 초고대 AI와 최근 인공지능 트렌드를 설명드리기 앞서 인공지능에 대한 개념과 머신러닝 기계학습에 대한 개념, 그다음에 딥러닝 개념에 대해서 짧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기계가 인간의 어떤 지능을 묘사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1950년도에 알랑 튜링이라는 수학자가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과정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하는 거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또 이런 머신을 빌드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데이터로부터 머신을 만드는 방법을 머신러닝이라고 하고요. 그 중에 또 특별한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딥 뉴럴 네트워크, 인공신경망이라고 하는 모델로 데이터를 학습하는 방법을 딥러닝이라고 하고, 이런 딥러닝 방법이 1910년대부터 많이 각광을 받고 현재 초고대 AI의 트렌드를 이루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간단하게 머신러닝과 인간의 학습을 잠깐 비교하면, 저희가 보통 학습을 하고 예를 들면은 뭐 시험을 칠 때 책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그 책을 바탕으로 시험 문제, 모의고사를 풀든지 시험 문제를 풀어보고 실제 시험을 치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기계도 데이터로 학습을 할 수 있고요. 데이터를 학습하고 실제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과거 데이터를 학습하고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거에 맞는 프리딕션이나 예측을 하는 과정을 머신러닝이라고 크게 보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머신러닝이라는 방법은 1970년대, 80년대 이미 있었던 방법이고요. 다만 이제 1910년도 이제 인터넷과 이런 모바일 데이터들이 많아지면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머신러닝 모델들이 더 이상 이런 많은 종류의 데이터를 핸들링하기 힘들다, 이런 것들이 알려져 있었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발견한 거는, 이제 연구자들이 이제 딥 뉴럴 넷이라는 약간의 인간의 어떤 브레인을 모방하는 그런 머신러닝 기계학습 모델이 이런 많은 종류의 데이터를 핸들링하는데 훨씬 더 유리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2010년도부터 10년도 부근에서 발견을 하게 됐고요. 물론 이런 딥 뉴럴 넷이라는 개념은 원래도 80년대, 90년대도 원래부터 있던 개념이긴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이제 크게 각광을 받지 못하다가, 왜냐하면은 이 딥 뉴럴 넷이라는 게 이미 기존 모델보다 거대한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요즘엔 이거보다 더 거대한 모델들이 많이 트렌드를 이루고 있지만 이미 기존의 모델보다 훨씬 더 거대한 모델이고, 이런 모델들이 데이터가 적을 때는 사실 잘 동작을 하지 않지만 데이터가 많을 때는 훨씬 더 우수한 성능을 낸다, 이런 것들이 저희가 10년 전에 학자들이 최근 발견을 했고요. 그래서 그 원리를 설명드리기 위해 제가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저희가 양복을 맞출 때 언더피팅과 오버피팅에 대한 이슈를 설명드리면 왜 이런 거대 모델이 많은 데이터를 핸들링하기 쉬운지 아마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만약에 양복을 너무 헐렁하게 맞추면 언더피팅이 일어나게 되고, 너무 양복을 타이트하게 맞추면 오버피팅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오버피팅이 일어나게 되면 저희가 조금만 살이 찌거나 조금만 체형이 바뀌어도 양복이 더 이상 맞지 않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적절한 이런 양복의 사이즈와 피팅하는 게 중요한데,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어떻게 보면 머신러닝이라는 게 데이터를 모델로 피팅하는 과정이고요. 왼쪽과 같이 예를 들어서 X 데이터와 동그라미 데이터를 구분하는 어떤 룰을 만들고 싶을 때 아주 간단한 예를 들면은 라인을 그린다면은 이런 언더피팅에 해당하는 케이스고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기존의 학습 데이터를 완벽하게 구분하는 룰을 만들 수 있지만 이건 너무 복잡해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잘 동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지점을 찾는 모델을 찾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데이터가 적을 때는 이런 모델이 너무 복잡하면 동작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데이터가 많아지면서 이런 거대한 뉴럴넷, 파라미터가 많이 가지는 뉴럴넷이 기존의
서포트 벡터 머신이나 이런 트레디셔널한 머신러닝 모델보다 훨씬 더 성능이 잘 나온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데이터가 커지고 모델 사이즈가 커지면서 그런 뉴럴넷이라는 딥러닝 기술이 다른 머신러닝 기술보다 훨씬 더 성능이 잘 나온다는 걸 발견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걸 설명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기존에 이제 데이터가 적을 때는 기존 왼쪽 아래 그림처럼 머신러닝을 보통 저희가 AI 모델을 할 때는 보통 예를 들면 영상을 다루든 언어를 다루든 이런 데이터들 바로 머신한테 알려주면 머신이 전혀 동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저희가 아는 포맷으로 구성된 데이터지 머신이 알 수 있는 포맷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피처 익스트랙션이라는 단계로 머신이 이해할 수 있게 약간은 이런 디지털화해서 머신에게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머신러닝 모델을 돌리는 일종의 약간 인간이 초반에 약간 개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델을 만드는 이런 머신러닝 파이프라인이 원래는 성행했었습니다. 근데 딥러닝이나 뉴럴넷이 나오면서부터 이런 인간이 개입하지 않고 그냥 바로 로우한 그런 영상이나 언어 데이터를 그 모델에 넣어도 모델이 워낙 그 정교하게 피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워낙 캐패시티가 큰 모델이기 때문에 뉴럴넷 자체가 그러니까 인간이 찾아내지 못했던 그런 피처들을 발견하면서 이제 그 성능을 끌어올리게 됐고요. 그래서 딥러닝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이벤트 중에 하나인 이미지넷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영상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대회는 2009년도부터 시작된 대회고요. 각국의 학교에서든 기업에서든 수많은 AI 연구자들이 나와서 겨루는 그런 영상 대회인데 1000개 정도의 클래스가 있고 그 클래스에 해당하는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그게 그 클래스 중에 어떤 클래스인지 예를 들어서 이 이미지가 고양인지 강아지인지 비행기인지 이런 거를 맞추는 대회고요. 그걸 맞추는 성능으로 이제 1등부터 순위를 가르는 대회고요. 2016년도에 이제 이 특정 태스크에 대해서 인간의 에러가 5%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이 특정 태스크에 대해서는 이제 뉴럴넷이나 영상 인식에서는 3% 이하로 인간보다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결과가 나오면서 점점 더 이런 AI 기술이 점점 더 저희 실생 안에 쓰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산학이나 아니면은 그 학계에서 점점 더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견이 2016년, 17년도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 트렌드는 원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공식량망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기존 다른 모델보다 원래 컸던 모델입니다. 하지만 이 사이즈를 더 키워서 기존에는 이제 각각 태스크마다 모델을 각각 학습을 했다면 그게 아니라 다양한 수많은 데이터, 예를 들면은 텍스트, 이미지, 스피치 이런 수많은 데이터를 하나의 큰 모델로 학습을 하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원하는 목적에 약간은 파인 튜닝을 하거나 어댑테이션 쓰는 어떤 연구적인 방법, 기술적인 트렌드가 성행하게 되는데요. 이 기술의 장점은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특정 태스크를 하기 위해서는 그 태스크에 맞는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되고 그 태스크에 맞는 도메인 놀리지가 필요하고 그거에 맞는 모델을 빌드해야 됐다면 최근 트렌드는 그냥 하나의 거대 모델을 트레이닝한 다음에 그거를 각각의 태스크에 조금만 어댑테이션을 하면은 성능이 잘 나오기 때문에 한마디로 데이터 수집의 코스트도 훨씬 줄 수 있고요. 태스크마다 스페시픽한 데이터 코스트를 줄 수 있고 도메인 놀리지도 좀 적어도 광범위하게 그 인공지능 모델이 다양한 분야에 성능을 낼 수 있다. 이런 발견들이 이어져 왔고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과연 그 머신러닝 모델의 딥러닝 모델의 사이즈가 얼만큼 이제 커지고 있냐라는 어떤 그래프로 나타낸 자료인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매 3, 4개월마다 이런 스테이트 오브 아트 모델이 2배씩 커진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1년에 10배 정도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기계학습 모델보다 올해 기계학습이 10개 커지고 3년이 지나면은 1000배가 커지는 거죠. 그만큼 기하급수적으로 모델의 사이즈가 커지고 이런 모델을 어떻게 핸들링 해야 되는지 컴퓨팅 리소스가 점점 더 중요하게 되고 있는 트렌드입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그 오픈 AI라는 리서치 인스티튜트에서 발표한 GPT-3라는 랭귀지 모델이 있는데요. 그 랭귀지 모델을 한번 그 학습할 때 드는 비용이 수십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한 번 학습한다고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 연구를 하면서도 이런 모델들을 사실은
수십 번 또는 수백 번 학습을 해보고 그걸 교정하고 뭐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요. 그만큼 이 자료가 보여주는 건 그만큼 이런 초거대 AI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이 돈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뭐 영상 분야, NLP 언어 분야, 스피치 분야, reinforcement 강화학습 분야의 다양한 사례들을 이 슬라이드에 준비했었는데요. 뭐 여기서 학습을 하려면 TPU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 파라미터가 몇 개 있고 그래서 뭐 GPU가 필요한데 각각의 뭐 예를 들면은 TPU나 GPU는 쉽게 말씀드려서 뭐 금액으로 환산하면 1시간에 1불 정도 이렇게 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뭐 예를 들면 어떤 모델을 한 번 학습하는데 몇 억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걸 나이브하게 하나의 CPU를 학습하려면은 7년, 8년이 걸리기도 하고 뭐 이런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최고의 AI 모델을 학습하려면 이미 이런 자이언트 모델이다 이런 것들 보여주는 자료고요. 리차드 서튼 교수님이 그 AI 분야에서 강학습 분야 유명하신 교수님이 하신 말이 사실 우리가 70년간 AI 연구를 열심히 해왔지만 그리고 수많은 논문들이 나오고 수많은 방법론들이 재화했지만 우리가 결국 배운 건 뭐냐? 결국은 아주 간단한 룰을 그냥 컴퓨테이셔널 스케일 하는 게 가장 이펙티브한 방법이었다. 다시 말해서 뭐 되게 복잡한 거 하는 것보다 그냥 간단한 인공신경망을 이렇게 크게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최고다. 이런 게 결국 우리가 70년간 AI 연구를 하면서 얻은 레슨이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셨을 정도로 이런 그 라지 스케일 그 다음에 자이언트 AI 모델이 뭐 요즘 각광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영상 분야에서 어떤 모델이 어떤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지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우선 이제 이런 아주 대규모 모델을 학습하려면 또 대규모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규모 데이터를 얻으려면 저희가 일일이 기존에는 데이터를 이게 고양인지 얘인지 개인지 어노테이션 해야 되고요. 그건 인간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기존에 널려있는 데이터는 많지만 그걸 실제로 레이블링 코스트가 많이 들기 때문에 딥러닝 모델 학습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요. 레이블링 하지 않고 그냥 레이블링도 기계가 스스로 해서 학습할 수 있는 이런 셀프 슈퍼바이저 자가학습 방법론들이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인간이 개입하지 않고 레이블링도 기계가 할 수 있다면 정말 인간이 하는 거는 그냥 데이터만 주고 그냥 알아서 기계가 수많은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겠죠. 저희가 어렸을 때 퍼즐이나 이런 장난감으로부터 이런 저희가 시각 지능을 애기도 배울 수 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게 머신러닝한테도 예를 들면 이런 이미지를 주고 이미지의 어떤 패치를 약간 퍼뮤테이션 시켜서 이걸 원래 오리지널 이미지로 복원해봐. 이런 퍼즐 문제를 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미지를 약간 이렇게 로테이션 시켜놓고 야, 이게 몇 도 바뀌었는지 알아쳐봐. 이렇게 물어본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하나의 이미지를 여러 개의 이미지를 약간 비슷한 이미지로 이렇게 어그멘테이션 해가지고 이 두 이미지가 같은 거야, 다른 거야라는 거를 이렇게 학습시킨다든지 이런 종류의 학습은 실제 인간이 개입하지 않고 기계가 알아서 할 수 있는 학습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의 장점은 그냥 인간이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정말 데이터를 그냥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수많은 데이터를 하나의 큰 모델이 학습한 다음에 그걸 다양한 뭐 예를 들면은 영상 분야에서 세그멘테이션이라든지 클래시피케이션이라든지 예를 들면 어떤 오브젝트를 카운팅을 한다든지 다양한 어떤 특정 스트럭처 프로딕션을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분야의 거의 데이터를 조금만 쓰고 어댑테이션에서 쓰는 뭐 그런 방법론들이 성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미지넷 100만 개 원래 이미지넷 대회는 원래 100만 개 이미지를 트레이닝 했는데 이걸 최근에 이거 100만 개가 아니라 뭐 10억 개 그러니까 더 데이터를 더 키우고 더 모델 사이즈를 더 키우면은 더 성능이 더 좋을 수 있다. 이런 결과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점점 더 우리가 데이터를 키우고 컴퓨팅 파워만 늘릴 수 있다면은 이 인공지능의 가능성은 무한하다. 이런 거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인식뿐만이 아니라 이런 어떤 창작의 요소, 예를 들면 이런 지금 이 슬라이드에 있는 그림들이 사실은 인공지능이 만든 그림인데요. 이런 어떤 하이 퀄리티 이미지도 이런 어떤 자이언트 모델이 모델 사이즈를 키우면은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알려져 있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뭔가 이미지를 특정 스타일로 에디팅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이미지가 있을 때 이런 어떤 다른 각도로 본다거나 아니면은
흐릿한 이미지가 있을 때 이런 걸 정교하게 만든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뭔가 제너레이션하고 이런 에디팅하는 이런 태스크들이 이런 자이언트 모델로 가능하다는 결과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고요. 뭐 이거는 이제 2014년도부터 2018년, 지금 2021년도이기 때문에 훨씬 더 하이 퀄리티 이미지 제너레이션 할 수 있는데 여기 그림에도 볼 수 있듯이 점점 모델 사이즈가 커지고 점점 더 데이터를 많이 학습하면 할수록 이 머신이 점점 더 정교한 것들을 이제 생성할 수 있다. 이 생성이 또 어트랙티브한 이유는 실제 우리가 레이블링이 필요 없고 그냥 데이터만 주면 모델이 알아서 학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영상 분야가 아니라 또 하나 중요한 분야는 언어 분야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작년에 가장 전 AI 분야를 통틀어서 가장 임팩트가 있는 그런 기술이 나왔던 게 언어 분야로 볼 수 있는데요. 그 전에 이제 언어 분야에서도 이제 대규모의 언어 데이터를 학습하려면 레이블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레이블링을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자가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을 할 수 없어요. 이런 생각들을 연구자들이 많이 했고요. 그래서 2018년 이때쯤 2019년도에 구글에서 BERT라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이 BERT는 어떤 원리로 학습이 되냐면 일단은 인풋으로 어떤 이런 센텐스를 주고요. 그 중에 어떤 그 단어를 마스킹을 한다. 가려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런 가려버린 마스킹된 단어를 예측하게 만드는. 뭐 이런 태스크는 실제로 인간이 개입하지 않고도 기계가 알아서 그냥 마스킹을 하고 예측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대규모의 언어 문서를 이런 모델이 학습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규모를 학습을 시켰더니 이런 다양한 태스크, 뭐 여기 왼쪽에 보시는 데이터셋 하나하나만 다른 언어의 어떤 태스크를 의미하고 있고요. 이런 다양한 태스크에 적합한 모델을 우리가 개발할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큰 모델 하나를 만들어 놓고 이런 다양한 태스크에 어댑테이션을 해도 그게 최고다. 이런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마스킹한 태스크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어떤 셀프 슈퍼바이즈 자가학습 방법론도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일단은 기존의 그 전 문장의 어떤 일부의 단어를 주고 그 다음 단어를 예측하게 만드는 일종의 약간 텍스트 제너레이션 태스크를 기계가 학습하게 만든 모델이 이게 GPT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어가 전체가 있으면 문장이 전체가 있으면 일부를 알려주고 그 다음 단어를 예측하게 만들고 그럼 그 다음 단어를 예측하게 만들면 또 그 다음 단어도 예측하게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제가 아무 문장이나 주면은 그 다음부터 기계가 알아서 만드는 그런 모델을 학습시킬 수 있고요. 이 모델의 장점 중에 하나는 한마디로 무궁무진합니다. 한마디로 저희가 어떤 거든 이제 머신한테 단어를 줘도 그 머신이 그 다음 문장이나 맥락을 완성을 시키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면은 난 괜찮아요 라는 어떤 문장을 입력하면 그 뒤에 그거에 해당하는 그냥 알아서 소설을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나는 제안은 고맙지만 거절한다. 하지만 저희가 이렇게만 쓰면은 좀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해당하는 뭔가 좀 귀하가 보내주신 이메일 감사히 잘 받고 좀 더 디테일한 이메일 답장을 작성해 주기도 하고 예를 들면 내가 가계부를 작성하고 싶을 때 그냥 간략하게 2달 월세로 150만 원 사전 지불을 입력하면 얘가 알아서 엑셀표나 가계부를 작성할 수 있는 많은 부분이 자동화될 수 있고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저희가 수학 문제 예를 들면은 저희가 어떤 이퀘이션이나 이런 어떤 미분 방정식도 그냥 알려주면은 걔가 알아서 그냥 다음 솔루션을 예측하기도 하고 또한 이런 저희가 코딩할 때 약간 이런 주석만 주면 얘가 알아서 해당 언어로 이렇게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활용처는 무궁무진하게 있고 이런 GPT-3가 보여준 거는 다시 말해서 이런 1750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십억의 돈을 들여서 학습을 시켰는데요. 다시 말해서 그러면 당연히 들 수 있는 next question이 그러면 더 많은 데이터, 더 자이언트 모델을 학습시키면 더 잘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현재 그 GPT-4가 개발 중인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또 약간 이제 이 영상 그리고 언어 분야의 이런 각각의 자이언트 모델들의 성공이 있었고요. 또 최근 트렌드는 그러면 언어와 영상을 동시에 그리고 영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모달리티를 가진 데이터를 동시에 학습할 수 있으면 더 좋은 성능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또 트렌드가 활발히 연구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이런 이미지를 단순히 그냥 영상 학습시킬 때 이런 이미지를 레이블링할 때 그냥 별 혹은 달고나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레이블링하고 학습을 시키는데요. 그거보다는 이런 텍스트를 이용해서
다음 사진은 별 모양의 달고나로 설탕을 녹여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알려주면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우리가 기계가 학습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원리에 입각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또 좋은 이유는 우리가 이런 자이언트 모델 한번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한 번도 보지 않은 클래스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실제 우리가 개나 고양이를 구분하고 싶을 때 개나 고양이를 한 번도 우리가 데이터가 없지만 하지만 개나 고양이 언어를 알려주면 모델이 한 번도 보지 않은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한마디 데이터 없이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영상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고요. 또한 이런 영상 클래시피케이션 뿐만이 아니라 디텍션과 같은 한마디로 데이터 없이도 자이언트 모델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은 다양한 영상이든 언어든 태스크를 알아서 수행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영상과 언어가 등장하는 다양한 재미있는 태스크가 있는데 예를 들면 위에 그림과 같은 이미지를 주고 밑에 텍스트가 같이 예를 들면은 어떤 헤어스타일을 좀 바꾼다든지 아니면은 귀여운 고양이 이렇게 바꾼다든지 아니면은 호랑이를 라이언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그 영상과 언어가 공존하는 다양한 재미있는 것들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영상과 언어를 동시에 이해하고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언어를 주고 그 언어에 해당하는 영상을 만들어봐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신 언어가 약간은 인간이 이해하기에는 되게 좀 이상한 언어이긴 한데 그거에 해당하는 이 영상을 만들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런 간단한 예를 위해 보시면 내가 스커트를 입고 있는 어린 무가 개와 걸어 다니는 거를 한번 그려봐. 사실 인간은 이런 태스크를 받았을 때 되게 당황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도 기계는 이렇게 재미있게 그려낼 수 있다. 그리고 밑에 그림은 아보카도 쉐입의 이런 암체어를 만들어봐. 이런 것들 다양하게 이렇게 그럴듯한 디자인이나 이런 가지 다 많은 분야에 쓰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미지뿐만이 아니라 이런 영상도 이제 텍스트로부터 play a golf on Christ 이런 골프하는 걸 한번 네가 만들어봐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죠.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는 결국 우리가 예를 들면은 소설만 읽어도 그 소설에 해당하는 영화를 만들 수 있다.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트렌드는 그러면은 이제 언어와 이런 그 영상을 같이 학습시키면은 이렇게 좋은 성능이 나온다는 거를 이제 발견을 했고 더 나아가서 이게 언어랑 영상뿐만이 아니라 그럼 음성 한마디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 그냥 이 자이언트 모델에 학습시키면은 더 좋은 성능을 얻는 거 아니야. 이런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일부 이런 연구 결과에서 활용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런 점점 더 이런 다양한 데이터나 다양한 모달리티의 데이터를 다루려면 그만큼 더 큰 데이터 모델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은 연구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드는 질문은 이렇게 우리가 정말 엠피리컬한 옵저베이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자이언트 모델을 이해하는 이론적인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인공신경망이 아주 무한히 커져도 이게 동작한다. 한마디로 실제 무한히 커진 거를 저희가 학습할 수는 없지만 이론적으로 이런 무한히 큰 뉴럴넷도 이론적으로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커널 메소드와 같고 이게 실제로 어느 정도 성능을 낼 수 있다. 이런 이론적인 연구 결과들이 있고요. 그리고 더블 디센드 피노미널이라고 모델 사이즈가 커지면 처음에는 이제 성능이 안 좋아지다가 어느 분기점을 넘으면 다시 성능이 좋아진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론적으로 밝혀내고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게 앞으로 이런 자이언트 AI 모델이 결국 계속 갈 거다라는 거에 대한 이론적인 서포트를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하면 원래 딥러닝이든 인공 AI에서 핵심적인 코어 모델로 저희가 만드는 이 뉴럴넷이라는 개념 자체가 원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머신러닝 모델들보다 이미 너무 사이즈가 크고 자이언트 모델이라 사실은 데이터가 적을 때는 많이 각광을 받지 못했는데요. 한 10년 전부터 이제 데이터가 많아지면은 이런 인간의 브레인을 모사한 이런 인공신경망이나 딥러닝 기술이 잘 동작할 수 있다는 걸 발견했고 최근 트렌드는 그거를 더 키우고 그리고 비지도 학습을 통해서 데이터를 더 늘리고 그리고 또 다양한 모달리티의 데이터로 점점 더 풍부한 인포메이션을 주면 그렇게 학습할 수 있는 자이언트 모델이 다양한 그런 AI 태스크를 거의 데이터 없이 쉽게 수행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학자들이 발견했고 그런 것들을 계속 그 기업이나 학교에서 연구하고 있는 트렌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본 세션의 첫 번째 발표인 초고대 AI와 인공지능의 미래 전망을 주제로
발제자이신 카이스트 신진우 교수님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그 발표 주신 내용을 좀 정리해 보자면 그 기존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방향과 더불어서 초고대 인공지능 기술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발표 감사드리고요. 그럼 발표 관련해서 간단히 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초기 AI 기술 발전 트렌드에 뒤처지면서 우리가 국가적으로 좀 위기감에 고조됐던 부분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 우리가 현재 지금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초고대 AI 분야에 있어서 이런 초고대 AI라는 또 하나의 트렌드가 우리나라에게 기회가 될지 위기가 될지 궁금합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어떤 역할로 다가올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저희 나라에서 그 좀 세계적으로 리딩하는 여러 가지 분야와 좀 비교를 해보고 연관적으로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최근에 저희가 문화 콘텐츠나 아니면 특히 반도체 분야 이런 분야에서 저희가 세계적으로 리딩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뭐 예를 들면 중국이나 미국에 비해서 부족한 부분은 여러 가지 AI 연구자의 인력 같은 건 부족할 수 있지만 그 초고대 AI라는 트렌드는 어떻게 보면 대규모 모델 하나를 트레이닝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도메인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마치 저희가 반도체 설비를 구축하고 오랜 기간 노하우를 축적하듯이 저희가 그 하나의 초고대 AI를 만들고 그거를 이제 다양한 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각각 도메인마다 모델을 만들고 그거에 대한 스페셜한 기술이 필요하다면 아무래도 인력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부족할 수 있겠지만 하나의 초고대 AI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희 나라가 마치 저희가 반도체 성공에서 볼 수 있듯이 분명히 유리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이 트렌드가 저희에게는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도체처럼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좀 좋은 성과가 만들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 가지만 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초고대 AI 시대를 맞아서 우리가 이제 앞서서 인력도 말씀해 주시고 했습니다. 그래서 핵심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고 그런 과정에서 산학연의 역할을 좀 잘 고민해 보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런 산학연들이 각각의 어떤 역할을 좀 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제 진보돼서 나가려면 앞으로 더 잘 되려면 어떤 방식으로 협력을 해 나가야 이 초고대 AI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시대를 앞서가는 그런 선진적인 그런 기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초고대 AI뿐만이 아니라 이 AI 분야의 트렌드가 워낙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연구했던 트렌드와 기술의 트렌드와 올해의 기술의 트렌드가 많이 다른데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학교의 역할은 아무래도 5년 뒤에 저희가 트렌드에 맞는 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산학계에 공급될 수 있도록 인력을 배출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초고대 AI를 하려면은 이런 인프라나 컴퓨팅 리소스나 데이터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리소스를 가지고 있는 기업과 콜라보레이션 할 수 있어야 그런 어떤 빠르게 변화하고 이런 초고대 AI 트렌드에 맞는 인력을 저희가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른 분야보다 그런 산학연의 협력이 훨씬 더 중요한 분야다,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은 늘 학교에서는 좋은 인력들을 배출해 줘야 되고 기업들의 그런 리소스를 활용해서 좀 좋은 인재가 키워져야 결국엔 이게 인력이 자산인 분야라는 것 고려한다면 이런 긴밀한 협력 관계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좀 아쉽지만 이제 좀 말씀을 좀 나눠 마쳐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이 초고대 AI가 우리 국가의 새로운 기회로서 AI 산업에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고요. 지금까지 카이스트 신준우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발표, 그 다음에 토론 감사드립니다.